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3000년 전 한 남자가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트로이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다시 10년이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영웅의 서사시라면서 정작 이 남자가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으로, 가족의 곁으로.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박함 때문에 이 이야기는 3000년을 건너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항해 중입니다. 일이 무너지는 밤, 오래 붙들었던 관계가 끝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아침.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에게 돌아갈 집이란 대체 무엇일까? 호메로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놀란 감독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폭풍을 건너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죠. 이 책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결합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찾게 하는 항해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오늘 밤은 함께 그 항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셨고 반갑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해도 좋을 것 같고 잠들기 전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오디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일장 항해의 시작.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트로이의 폐허 위로 핏빛 새벽이 들이온다. 한때 찬란하던 이 도시의 장대한 탑들은 다 무너져서 재와 잔해 속에 파묻혔다. 트로이의 용맹한 전사들은 쓰러졌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다. 매캐한 연기와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다. 장기간에 걸친 처절한 포위전 끝에 그리스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의 명분은 단 하나.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트로이에서 되찾아오는 것. 헬레네가 트로이의 잘생긴 파리스 왕자를 스스로 따라갔는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는지 그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모욕은 씻겼고 복수는 이루어졌다. 그리스의 여러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아가멤논은 동생 메넬라우스의 명예를 되찾고자 그리스 전역에서 군대를 모집했다. 천척에 이르는 함선에서 쏟아져 나온 병사들은 트로이 해변에 진을 치고 무려 10년을 버텼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 승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검은 함선을 정비할 시간이다. 노스토스, 즉 귀향의 여정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이다. 해변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병사들 사이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서 있다. 그는 힘으로 이름난 장수가 아니라 재치와 설득의 달인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다. 항해 준비로 분주한 선원들을 오디세우스는 묵묵히 바라본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도 힘이 아니라 머리, 곧 오디세우스의 술책이었다. 트로이 목마라는 계략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트로이인들이 잠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 목마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내려온 그리스 병사들은 성벽 안에서 무방비한 트로이 사람들을 몰살하며 잔혹한 전쟁의 막을 내렸다. 오디세우스의 계략이 없었다면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 평원을 자신들의 피로 붉게 물들이며 몇 년을 더 싸워야 했을지도 모른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의 참상에 진저리가 났다. 이제 그의 바람은 단 하나,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20해 전 갓난아이로 두고 떠난
아들 텔레마코스의 곁으로.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서서히 나아가자 오디세우스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친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수평선 너머로 검게 그을리고 군데군데 부서진 트로이의 성벽이 뒤로 점점 멀어져 간다. 삶이 떠나라고 등을 떠밀 때. 그러나 영웅들에게 그러하듯,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듯 삶은 언제나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 튀르키예 해안에서 그리스 서쪽의 이타카 섬까지 금세 닿을 것 같던 귀향길은 결국 지중해 곳곳을 떠도는 10년의 고난으로 바뀐다. 오디세이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생겨났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여정. 그 여정은 투쟁과 상실, 적응과 변화가 뒤얽힌 길이었다. 오디세우스가 기대하거나 바라던 노스토스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오디세우스는 꺾이고 또 꺾인다. 부하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혼자만 간신히 이타카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곳에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궁정에 들끓는 구원자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궁에 눌러앉아 그의 곡물과 재산을 축내고 아내 페넬로페를 차지하려고 다투며 아들 텔레마코스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은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니다. 물론 오디세우스 자신도 예전의 그가 아니다. 수많은 시련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0해 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기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 이렇듯 삶을 뒤흔드는 변화는 되게 조심스럽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벽을 뚫고 들이닥치듯 난데없이 찾아온다. 날벼락 같은 진단, 느닷없는 해고, 사랑하는 이의 배신,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 물론 긍정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는 변화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심리적 유연함과 회복력이 필요하다. 파격적 승진, 타국으로의 이주, 새로운 관계의 시작, 오랫동안 미뤄온 창업, 독립해 나가는 아이들, 오랜 공백 끝에 일터로 복귀. 이 모든 일이 각자의 오디세이아로 떠나라는 삶의 부름이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길을 나서라. 삶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펼쳐진다. 존 레논이 자신의 노래에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문장이다. 돌이켜보면 삶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틈새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곤 한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변하지만 정작 그 목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통제할 수 없다. 그래도 그 여정에서 마주하는 부침과 우여곡절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앞에 놓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지 그 선택만큼은 온전히 우리 몫이다. 삶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오디세우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맞닥뜨렸던 것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눈앞에 아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디세우스는 먼저 자신의 귀향길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순간도 차라리
트로이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바라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페넬로페와 구원자들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하고, 이젠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오디세이아는 수없이 많고 그 모습도 다양하다. 좋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다.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 선 우리도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즉, 도전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가령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뒤 신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행동에 나선다. 7년간 칼립소 여신의 곁에 묶여있던 삶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다. 페넬로페 역시 구원자들의 청혼을 물리치고자 행동에 나선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고 나서야 새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뒤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그날 짠 것을 몰래 다시 풀어버린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자 네스토르와 메넬라우스를 만나러 길을 떠난다. 오디세이아에서 결정적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싸우지 말고 인정하라. 힘겨운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심리적 유연성에 달려있다. 이는 도전을 헤쳐나갈 때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삶의 목적을 붙드는 능력이다. 이 힘을 길러낸 사람은 결국 집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길을 잃고 헤맨다. 아무런 고통 없는 성장이란 외눈박이 괴물이나 머리 6 달린 뱀의 신화만큼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때로는 진로를 바꾸거나 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장을 위해 힘든 여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를 잃거나 잘 굴러간다고 믿었던 관계가 끝나거나 아이가 병에 걸리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정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오디세이아가 요구하는 것은 삶의 도전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어이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이 제시한 근본적 수용 개념은 원치 않는 변화를 마주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젊은 시절 정신과 병동에서 몸소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바탕으로 리네안은 극단의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자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했다. 변증법이란 상반된 생각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는 상충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준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화가 날 수 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한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근본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본적 수용은 어떤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의나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기대와 가정에 있다. 우리는 삶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미리 그려둔다. 몸은 건강하고 일자리는 안정적이며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원한다면 아이를 낳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근본적 수용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 수용이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애도하는 일이다. 오디세우스 역시 트로이로 떠나기 전 그 여정이 초래할 결과를 헤아리며 페넬로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보, 무장한 그리스군이 모두 트로이에서 무사히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트로이군은 활과 창에 능한 전사들이고 날쌘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서 전쟁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 그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내가 어떤 신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올지, 아니면 트로이 땅 어딘가에서 포로로 잡힐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는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트로이에서 포로로 잡힐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게 있다. 실제로 벌어진 일, 즉 귀양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줄곧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삶은 그의 인생 각본에 없었다. 이타카의 왕으로서 그가 그려온 각본은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강인한 몸으로 사냥을 잘하고 결혼해 아들을 낳고 부와 명예를 쌓은 뒤 평온하게 생을 마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가 맞닥뜨렸던 삶은 전혀 달랐다. 원치 않은 전쟁에 나서야 했고 귀향길에 친구들과 서원원을 모두 잃었으며 지하세계까지 다녀와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을 바꿔야 했고 구원자들을 학살한 뒤 또다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나마 그것만은 그가 바란 대로 이루어진 결말이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은 바랐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끝없이 곱씹고 한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 이루어졌어야 할 일에 매달리면 사소한 긍정적 결과조차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 수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느라 에너지를 허비하던 것을 멈춘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돌린다. 현실 부정이 가려놓은 기회를 새롭게 발견한다. 저항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내려놓는다. 때로는 멘토가 길을 열어준다. 오디세우스가 왕국을 되찾기 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진다.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아들,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들어선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다. 그의 여정은 타인의 용기와 전략을 거울 삼아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다.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 서게 한다. 오디세이아 초반부에서 텔레마코스는 이름만 왕자일 뿐 손에 쥔 권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궁전 큰 홀에서 몸을 웅크린 채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던 그의 표정엔 경멸의 기색이 역력하다. 구원자들은 제 집처럼 눌러앉아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들이켜고 가축을 잡아먹으며 제멋대로 군다. 그의 집을 연회장으로 바꿔놓고 한없이 거들먹거린다. 아직 어리고 확신도 없으며 자신을 증명해 본 적도 없는 텔레마코스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거의 의식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텔레마코스는 홀로 떨어져 앉아 고립감과 모욕감을 견딘다. 날이면 날마다 구혼자들은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남편을 새로 고르라고 압박하고 어머니는 그 요구를 어떻게든 피해간다. 그 사이에서 아들은 집안이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인 채 생각한다. 나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해. 너무 어려서 이끌 수도 없고 혼자라서 싸울 수도 없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여느 아이들처럼 그는 언젠가 아버지가 검을 들고 나타나 왕의 권위로 무너진 질서를 단숨에 바로잡아 주리라는 환상에 매달린다. 텔레마코스가 꿈꾸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구원이다. 흔히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의 기다림을 흔들어 깨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역경에 대한 뇌 반응을 연구한 결과 오랜 통념이 뒤집혔다. 그동안 우리는 무력감이 실패와 좌절을 거치며 학습되는 것,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오랜 고통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과 불안은 학습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뇌가 저절로 선택하는 기본 반응에 가깝다. 텔레마코스의 무기력 역시 오랜 혼란과 상실 속에서 뇌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을 것이다. 궁전에 한 손님이 도착하면서 비로소 텔레마코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 손님은 오디세우스의 오랜 지인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다. 풀이 죽은 채 홀로 앉아있던 텔레마코스는 손님이 도착한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나 정죽이 맞아들여야 한다는 예법에 따라 곧장 문으로 가서 손님을 맞이한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대접한 뒤 텔레마코스는 멘테스에게 괴로운 처지를 털어놓는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나는 이타카의 무질서가 판친다는 사실에 몹시 놀란 척한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몸을 기울이고 엄하게 말한다.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지 말거라. 용기를 내야 한다. 요컨대 남자답게 맞서 싸우라는 말이다. 그녀는 말로만 다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려준다. 먼저 구혼자들을 회의에 소집해 떠나라고 요구하고 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아가 직접 소식을 알아보라고 한다. 처음엔 필로스의 네스토르를 찾아가고 이어 스파르타에서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우스를 만나라고 조언한다. 여신이 떠날 즈음 텔레마코스는 전보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결의도 단단해진다. 움츠렸던 등도 똑바로 세운다. 하지만 오디세이아의 인물들은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성장한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아직 서툴고 다소 무례하다. 페넬로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떠올리며 음유시인 페미오스에게 귀향길에 오른 그리스인들의 고통을 노래하지 말아달라고 청하자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에게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말한다. 지시는 제가 내립니다. 제가요. 이 집 주인은 저니까요.
힘을 행사하는 더 나은 방식을 그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후 격려와 자신감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며 텔레마코스는 마침내 구원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들었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용기가 차올랐어. 이 집에서든 아니면 내가 필로스로 떠난 뒤에든 당신들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내면의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은 고대의 여신이 아니라 현대의 거인, 오프라 윈프리가 들려준 말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흔히 그녀의 말로 전해지는 이 문장은 멘토링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멘토란 당신 안에 있는 희망을 스스로 보게 해주는 사람이다. 아테나가 텔레마코스 앞에 나타날 때만 해도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날 무렵엔 자신감이 살짝 차올랐다. 아테나는 정보를 건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텔레마코스가 자기 자신을 믿도록 도와주었다. 타인의 모습에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아테나의 조언을 받아들인 텔레마코스는 이제 궁전을 서성이지 않는다. 목적이 생겼고 스스로 완수해야 할 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하인들에게 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출발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괜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제 어른이니 어머니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배에 오른 뒤 그는 선원들에게 밧줄을 붙잡고 돛을 올리라고 힘차게 명한다. 배가 바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텔레마코스는 마침내 자신의 오디세이아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오랜 동맹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보며 시야가 한층 넓어진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는지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시야를 확장하는 성장의 시간이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타카를 떠난 순간부터 중요한 배움이 시작된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도시를 두루 깨고 있던 아버지처럼 텔레마코스 역시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조금씩 알아간다. 그 과정에서 텔레마코스는 지금껏 품었던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바라보는 심리적 전환을 겪는다. 자기 뿌리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그 이야기는 가족이 아니라 오디세우스를 진정한 벗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제3자에게서 부모에 대해 전해 듣는 이야기는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이상 부모라는 역할로만 보지 않게 된다.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까? 타인의 행동을 본보기 삼아 배우는 과정, 즉 모델링은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데 핵심이라고 밝혔던 방식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존경하는 사람이 침착성과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게 된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잘 아는 두 남자와
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그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를 그 누구보다 영리한 인물로 칭송하고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그의 용기와 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트로이 목마 안에서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젊은 병사의 입을 틀어막아 모두를 구한 사람도 오디세우스였다. 숨소리 하나에도 발각될 수 있었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공포로 굳어버린 순간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은 오디세우스뿐이었다. 헬레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 트로이에 잠입했고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스스로 몸에 상처까지 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의 오디세우스는 속임수와 인내심과 치밀한 전략을 갖춘 사람이다.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텔레마코스는 간접 경험을 쌓아간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텔레마코스는 자기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도 듣는다. 아버지의 전우들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부모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자란다. 어떤 이야기는 따뜻하고 어떤 이야기는 불편하다. 가족 모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쉬쉬하면서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족의 일상과 관계에 스며들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곤 한다. 당신의 가족 안에선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발목을 잡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큰 홀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따라 누군가가 내려온다.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다. 그녀는 밤마다 베트를 향해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긴다. 곁에는 시녀 하나뿐이다. 구원자들을 위해 머지않아 그녀를 배신할 인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 페넬로페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저 배틀 앞에 앉아 낮 동안 정성껏 짜놓은 천을 풀기 시작한다. 그녀는 밤마다 횃불 아래에서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여 시간을 되돌린다. 결혼을 재촉하는 구원자들의 집요한 요구를 이렇게 하루씩 늦춘다. 이 속임수가 영원히 통할 리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페넬로페는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잠깐이나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기분을 음미하는 것이다. 구원자들은 내게 결혼하자고 몰아세우지만 나는 꾀를 짜냅니다. 어느 신이 내 마음을 움직였는지. 나는 홀에 배틀을 놓고 길고도 고운 천을 짜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었지만 내가 이 천을 다 짤 때까지 청혼을 밀어주시오. 시아버지 라이르테스가 세상을 떠나실 때 덮어드릴 수의가 필요하니까. 그들은 내 청을 받아들였죠. 나는 낮 동안 배를 짜고 밤이 되면 횃불 아래서 다시 풀었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내놨다. 그가 말한 통제 위치 이론에 따르면 내적 통제 위치를 지닌 사람은 자기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대로 외적 통제 위치를 지닌 사람은
결과가 주로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차이가 더 또렷해진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벌고자 페넬로페가 짜낸 기지는 그녀의 내적 통제 위치를 잘 드러낸다.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전제 아래 구원자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도 페넬로페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짠 뒤에야 구원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시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농장에서 홀로 지내며 실종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전략은 무력함을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깊고 정교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계책으로 페넬로페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번다. 낮엔 천을 짜고 밤엔 다시 풀어내면서 구원자들의 계획을 조용히 지연시킨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이 되돌림은 저항의 강력한 은유다. 타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묵묵히 되돌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의 저항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적 통제 위치를 행사한다. 자기의 행동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남자처럼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이타카의 왕비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남성의 개입 없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제약 속에서 페넬로페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좁은 틈을 포착한다. 이런 점에서 텔레마코스와 확실히 대비된다. 그녀는 불평하거나 한탄하며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들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타인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반응한 데 반해 페넬로페는 주어진 체계 안으로 들어가 그 틀을 안쪽에서 흔들기 시작한다. 결국 구원자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해야 할지라도 그 과정만큼은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태도다. 페넬로페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통제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한다.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가? 오디세우스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호메로스는 그를 폴리메티스라고 묘사한다. 꾀가 많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이야기를 꾸며내는 데에도 익숙하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는 사소한 거짓말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에게 거짓말은 날카로운 검이나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생존 도구인 셈이다. 어떻게 이해하든 오디세우스가 파이아키아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직전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살짝 과장하고 있는 걸까? 그의 모험은 정말 그가 말한 그대로 벌어졌을까? 우리가 기댈 것은 이 노련한 책략가의 말뿐이다. 오디세우스는 먼저 두 여신 칼립소와 키르케에게 붙잡혀 지냈던 시절을 언급한다. 두 여신 모두 그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 사람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살게 되면 고향 땅과 가족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기 때문이요. 오디세우스는
은근히 으스댄다. 아름다운 두 여신을 거절했다는 점을 자랑하지 않을 사내가 어디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파이아키아인들은 아마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트로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우스가 안긴 온갖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스마로스에 들러 키코네스족을 약탈했다가 복수를 당해 여러 선원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 로터스 열매를 먹는 자들의 땅에서 이 열매를 먹고 고향을 잊은 채 그곳에 머물려는 선원들을 억지로 끌어내 탈출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의 원인은 전부 제우스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운명이 신들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지금의 곤경이나 회복에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과 다르지 않다. 나쁜 일은 언제나 나한테만 일어나고 바꾸려 애써봤자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보지 못한다. 아직은. 만약 당신이 삶을 크게 바꿔놓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을까? 그 첫마디에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장 이야기를 꺼내며 상사와 동료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늘어놓을 수도 있고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며 온갖 단점을 열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 역시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보일지도 모른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대목에서 오디세이아 1권에 나오는 제우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볼 만하다. 인간은 모든 고난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정작 자신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디세우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진다. 폴리페모스와의 만남이 그 전환점이다. 로터스 열매를 먹는 자들의 땅을 떠난 뒤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족 키클롭스가 사는 섬에 도착한다. 오디세우스는 고대의 예법에 따라 환대의 선물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키클롭스 중 하나인 펠리포메스의 동굴을 살펴본다. 동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안으로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는다. 부하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치즈와 양 몇 마리만 훔쳐서 얼른 빠져나가자고 애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인정한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 이 말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인식이 담겨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떠났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듯 그랬다면 이후의 귀향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이타카의 궁전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시 바라볼 때 생기는 힘이다.